안 그래도 또 그거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앞서서 코스피 올해 2,800에서 3,100까지 갈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안 움직이면 3,000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결국은 반도체 삼성전자가 움직일 거다.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아니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그 경기 민감주인 반도체 뭐 노트북, PC, 스마트폰 교체 수요 물론 이제 서버는 좋다고 합니다만 과연 그게 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우리나라 경기로 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수출이죠. 네. G1, G2 국가거든요. G1, G2 플러스 이제 유럽인데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작년에 미국 온리 했었던 거 입세셔널리즘 하면서 미국 예외주의 했던 거는 중국도 안 되고 유럽도 경기 안 좋고 네, 그런 상황에서 미국밖에 없다 였었는데 지금 뭐 보면 유럽도 살아나고 있고 특히나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중국이죠. 중국. 네, 중국. 예, 수출 1등 국가니까. 근데 중국이 살아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죠. 리서치를 안 하니까. 근데 저희 회사는 매일같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아침마다 분석해서 발표하잖아요. 네. 중국의 기업들을 보면 이게 이 중국 회사가 미국에서 나스닥에서 거래됐다면 다 급등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YOY로 성장률이 다 뭐 2자리, 3자리예요. 그렇게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이 뻔히 나오는에도 불구하고 다들 눈은 미국 주식만 쳐다보고 있었고 중국의 턴어라운드를 다들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안 그래도 오늘 저희가 4월 28일 저녁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 중국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예, 뭐 호텔 신라도 막 10몇 % 오르고 예. 효성 TNC 이런 것도 뭐 2자릿수 막 가격 오르고. 네. 그 중국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네. 우리가 중국 잘 모르면서 맨날 중국 위기 뭐 이러잖아요. 보면. 그래서 뭐 헝다 벽계원 사태 있었을 때도 중국 드디어 이제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중국발 위기가 온다 막 이런 얘기. 유튜브에서는요. 중국 망한다 그래야지 조회수가 잘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또 유튜브에서 보면 인기 영합성 발언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한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좀 정확하게 팩트에 근거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보면 엄청난 나라죠. 우리가 중국을 함부로 잘못 무시했다가 투자에 있어서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K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현실을 직시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보니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고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예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다가 투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작년 8월부터 중국에 투자를 좀 시작을 저희가 하긴 했는데 왜냐하면 중국이 정책적으로 내수 부양을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두 번째는 청년 실업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시진핑 주석이 얼마 전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으쌰으쌰 해주고. 네, 으쌰으쌰. 자, 이제부터는 열심히 사람 뽑고 투자 좀 해보세요. 네, 그런 걸 마련해 준 거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언제 또 막 들어와봐. 그렇죠. 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또 행방불명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두려워했었는데 또 손잡고 하면서 열심히 해봐. 격려해주고. 네, 격려해주고. 국가가 뭐 정책적으로 밀어주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런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라서 국가 정책이 경기를 부양을 강력하게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면 잘 나오고 있잖아요. 1분기 GDP도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중국은 계속 중국 경기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관련주들이 왜 오르냐면 제가 작년에 중국 주식에 투자합시다라고 하면서 했던 얘기가 2024년에서 2025년 과거에 2014, 15년도에도 중국 소비 관련주 올랐고 2004년, 5년, 6년, 7년에는 중국 인프라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랐고 그래서 항상 이 5자 들어가는 해에는 중국 스토리가 늘 강했었다는 거죠. 1995년에도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주식을 투자 안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해서 저희가 이제 투자를 했던 건데 자, 중국에서 또 어떤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냐면 한한령?
그런 거 지금 어느 정도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쵸. 원래도 없었다라고 뭐 얘기하긴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래퍼가 지금 중국 가서 공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저는 올해 가을쯤에 우리나라 SM이나 아니면 하이브의 방탄소년단이나 뭐 G드래곤이 됐든 굉장히 이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 공연하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그러려고 하니까. 왜? 경제는 쉽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들의 지금 마음을 시진핑이 원래는 5년 해가지고 10년만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2017년에 개헌한 이후로 자 이번에 2023년도에 3기가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장기 독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중국 인민들이 와 우리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니까 우리의 삶이 훨씬 나아졌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일 좋은 게 엔터테인먼트예요. 네, 그런 걸 허용을 이제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에이 그래도 반한 감정이 엄청 셀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드라마 뭔지 아세요? 폭삭소가수다. 폭삭소가수다 1등이에요. 어둠의 루트로 본다는. 네. 압도적인 1등이에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에서 이 정도 압도적인 분위기가 우리 회사에는 왕정차장이라고 중국에서 와서 지금 한 15년째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왕 차장 얘기가 과거에 대장금을 잘하면 넘어설 것 같아. 그 정도의 인기가. 네. 대장금이 언제 나왔냐면 2003년, 4년. 네, 그리고 2005년 이때도 중국 스토리 있었다 했잖아요. 네. 그때는 뭐 중국뿐입니까? 싱가포르 같은 데 가도 뭐 전부 대장금 다 걸려 있었거든요. 이란 이런 데서.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열기까지 막 이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또 희한하게 드라마에서 폭삭소가수다 같은 드라마가 중국 시장에서 또 이렇게 각광을 받고 그래서 약간 이번에 그 중국은 우리가 갈 때 무비자 90일인가 뭐 해줬잖아요. 그쵸. 우리도 지금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중국인들의 요커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그 뭐 30일간 무비자 이런 거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걸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자영업자 식당들 너무 어려워요. 그걸 아마 풀어줄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의 소비가 지금은 살아나고 있다. 근데 이 소비가 어느 정도까지 회복될 거냐가 중요한데 중국은 코로나 때부터 자 2019년 11월 달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2020년, 21년, 22년, 23년에는 안 해도 되는데 22년도에 그 시진핑 주석 3거 연임하려고 22년에 안 해도 될 코로나 봉쇄했었어요. 23년까지. 그래서 중국에 우리가 펜탑 디맨드라고 하잖아요. 이연 소비가 폭발적으로 이제 시작된 거예요. 다른 나라보다 한참 늦게 나오는. 다른 나라보다 한참 늦게. 그래서 핸드폰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동차 등등 그 다음에 여행 나오는 거 그런 게 또 이번에 또 미중 무역 분쟁 생기면서 중국 정부에서도 그랬잖아요. 미국 여행 자제하라고. 그럼 어디 가겠어요? 근처 있는 나라들. 가장 가까운 데 한국 오는 게 좋죠. 폭삭수갑수다 제주도도 가보고. 그래서 우리나라 내수가 걱정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수출의 1등 대상국인 중국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동안은 미국은 좋았는데 왜 우리는 이 모양이었어. 왜 올라가도 뭐 2,600밖에 못 올라가고 그런 모습에서 이번에는 미국은 설사 좀 안 좋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중국이 잘 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에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중국 경기 부양책의 효과를 또 이제 갸우뚱하시는 게 22년, 23년, 24년 경기 부양책이 나오기는 했지만 항상 또 뭐 부동산 위기에 또 소비는 살아나지 않고 청년 고용은 또 계속해서 실패하고 이거 반복이었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 또 이게 주가 측면에서 확실히 또 나타나고 있고요. 상하이 종합지수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 21년도에 헝다부터 해가지고요. 22년, 23년에 벽개원까지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부동산 위기가 아니라 후진타오 그 다음에 짱점인 93년부터 2002년까지가 짱점이 강택민이었고요. 그리고 2003년부터 2012년까지가 후진타오. 그 시절에 부동산 부자들, 그 전부 다 저기 상해방이랑 그쪽 라인들, 그쪽에 대한 소위 말해서 적폐청산이었던 거죠. 그 적폐청산으로 봐야 되는데,
중국발 부동산 위기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의 연임을 앞두고 갑자기 헝다 죽이기, 백혜원 죽이기 뭐 그런 게 있었던 게 적폐청산으로 보시면 된다. 또 이게 과거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경기 부양한다 그러면 이제 뭐 건설을 비롯해서 SOC 투자 이런 걸 이제 기계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그게 또 완전히 바뀌고 있죠. 뭐 AI 투자라든지 IT 쪽으로. 네. 그렇죠. 그것도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네요. 그래서 더 또 이제 반도체 네. 좋게 보시는 걸 테고 하반기로. 사실 약간 중국을 보면서 약간 부러운 점도 있어요. 거기는 일당 독재인데 네. 뭐 굉장히 친기업적으로 최근에 하잖아요. 미국하고 오히려 공산당이 더 친기업적. 네, 무역 분쟁을 하는데 공산당이 오히려 친기업적이에요. 진짜 네. 최근에 보면 저는 이 현대에는 전쟁이 뭐 선진국끼리 전쟁 안 하잖아요. 기업 간에 전쟁하는 거잖아요. 네, 솔직히. 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어떻게든 우리나라 기업을 좀 세계에 나가서 잘 싸울 수 있게끔 그런 정부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은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중국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그렇게 뭘 하느냐? 뭐 오프라인 뭐 빌딩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AI잖아요. 그 AI, 드론, 로봇 이쪽 굴기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이 산업에 쌀 역할을 하는 게 반도체다 보니까 그래서 반도체는 제가 딱 보니까 최근에 DDR4랑 DDR5 가격이 막 급등했거든요. DDR5는 신고가 났어요. 스팟 가격이 신고가 났는데 물론 관세 전쟁 있기 전에 미리 땡겨오는 수요도 있긴 했지만 네. 근데 누가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수요가 없는데 그 걔네들도 쓸 수요가 없는데 그냥 샀겠어요?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 빅테크들의 투자가 이제 시작됐다. 그동안의 1년 반은 미국의 M7이었으면 예. 지금은 뭐 C4라고도 얘기하는데 예. C4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C50 C 한 50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중국의 빅테크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중국의 빅테크도 이제 그 왜 항생 테크 지수나 ETF 이런 것도 국내에서도 네. 엄청나게 또 인기잖아요. 그런 것도 또 이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흐름으로 네, 보시는 반영이 거죠. 되고 있고 항생테크는 올해 연말까지는 그래도 상승 추세가 좀 더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쪽으로 조금 더 들어와서 좀 여쭤볼까요? 네. 대선이 6월 3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 이후에 어떻게 좀 시장 분위기나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의 수급도 대선 이후에는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과거에 보면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뭐 어쩌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으로 어쩌고 뭐 그런 거 막 분석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아무 상관없는 분석이라고 소용없는 분석이라고 생각해요. 그 탄핵 여부로 우리나라 시장이 움직인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2005년도 뭐 2004년, 5년, 6년 이때는 중국의 그 WTO 가입 이후로 중국이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엄청난 싼 공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자재 수입하고 또 그렇죠, 그걸 실어 날려야 되고 그러면서 조선 빅사이클이 왔던 거고요. 예. 중국에서 그렇게 싼 공산품을 미국에다가 수출을 해야 되니까 미국이 보면 물가는 왜 안 올라가지? 성장은 좋은데 물가는 안 올라가네 하면서 골디락스라는 말이 붙었던 거고요. 네, 그러면서 금리는 그때 당시에 2001년 9.11 테러 있고 2002년, 2003년 초까지 미국의 페드 금리가 6.5에서 1까지 떨어지거든요. 네, 그 닷컴 버블 꺼지기 전에 6.5였다가 1까지 떨어지는데 그 저금리 상황에서 시장에 랠리가 있고 노무현 정권에서 아무리 막 부동산 잡겠다고 하더라도 막 부동산이 올라갔던 게 글로벌한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정부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그 탄핵 있고 나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2017년 전후에도 보면 글로벌하게 아까 트럼프 1기에서 그때 당시에 이런저런 이유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거지. 우리나라 이번에 뭐 6월 3일 뭐 대선 끝나고 나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누가 될지도 저는 모르지만 누가 되든 아무 상관없다. 예, 누가 되든 아무 상관없이 시장은 불확실성이 약간 제거되면서 어느 정도의 좀 우리나라 시장만의 안도랠리가 조금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해외 요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미국과 네. 중국. 이렇게 또 이해가 되고요. 조금 이제 섹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제 상반기까지는 아까 말씀 중에 조선방산, 뷰티엔터 지금 좋은 걸로 돈 벌고 하반기에는 반도체
쪽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요. 그럼 약간 주도 섹터가 변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읽으면 될까요? 만약에 반도체 모멘텀이 세게 나오면 방금 얘기했던 조선방산 이런 것들이 약간 쉴 수도 있거든요. 왜 쉴 수 있냐면요. 우리가 중소형주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거는 예전에 큰 기관에 가서 중소형 펀드 자금을 저희가 한 1,500억을 운용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프리젠테이션 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중소형주 잘하는 펀드 매니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아마 바텀업으로 좋은 주식을 발굴해서 투자. 약간 피터링식의 바텀업을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우리나라에서 중소형주 투자할 때는 물론 바텀업도 중요한데 탑다운을 봐야 돼. 탑다운에서 시클리컬이 움직이게 되면 중소형주들이 와르르 무너져요. 그 시클리컬 중에 대표적인 게 반도체고 두 번에 석유화학, 철강 이런 것들이 움직이게 되면 왜냐하면 시클리컬 주식을 잘 안 가지고 가거든요. 펀드에 잘 안 담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클리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은행주도 어떻게 보면 시클리컬이에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대출 나갔던 게 회수가 안 되고 그래서 시클리컬 비중이 거의 한 40% 되는데 이 40%를 비워놓고 있잖아요. 그럼 시장을 못 쫓아가요. 못 쫓아가면서 아니 시장은 15% 올랐는데 뭐야 펀드 수익률이 0%야? 이러면서 펀드 매니저가 언제 잘리냐면 이 올라가는 장에 잘려요. 못 쫓아갈 때. 못 쫓아가니까 시장 30% 빠졌는데 내 펀드 25%밖에 안 빠졌으면 안 잘립니다. 네. 근데 시장 25% 올라갔는데 내 수익 10%밖에 안 올랐다? 잘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시클리컬을 담아야 돼요. 그중에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반도체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움직이면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데 저희가 딱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전체 기관 중에 반도체 90%가 언더웨이트예요. 전체 기관의 90%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낮습니다. 그나마 하이닉스 비중을 하이닉스 전체 시가총액보다는 좀 더 높게 가져가고 있고 삼성전자 비중이 현저하게 낮아요. 네, 현저하게 지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의 어떤 모멘텀이 나오면 그런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모멘텀이 아니라 내부 그런 대내적인 경쟁 우위에서 지금 약간 밀려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반도체 업황 자체는 중국 빅테크에 투자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는 안 보거든요. 나쁘게 안 보는데 단지 하나 삼성전자에 대한 걱정은 경쟁 우위를 복원하느냐. 네, 그 부분이고. 그래서 HBM3E 이 HBM4로 넘어가야 되는 단계에서 그동안에 그 엔비디아에서 H20이라고 중국에 팔던 거 있잖아요. 네. H20에 나가는 약간 저사양에는 삼성전자의 HBM3 정도가 장착이 돼서 나갔거든요, 이미. 아예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 전자가 얼마나 빨리 3E를 넘어서 HBM4로 바로 이렇게 넘어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2년 내내 뭐 빠르게 쫓아간다 했다가 못 쫓아갔잖아요. 그죠. 벌써 뭐 양치기 소년 다 돼가지고. 예. 네, 양치기 소년 다 돼서 그런 불신이 지금 전자의 주가를 못 올라가게 하고 있는데 전자가 그래도 저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전자가 또 다시 쫓아가는가. 원래 전자하면 패스트 팔로잉의 넘버원이에요. 글로벌 넘버원. 1등이 보여야 잘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 삼성전자가 예전에 그 패스트 팔로잉 DNA를 바탕으로 이번에 HBM4 할 때 따라와 주길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술적인 복원에 대한 가시성이 딱 보이는 순간 전자가 바로 6만 5천 원에서 7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온다고 봐요. 7만 전자 가능하다. 예. 기술적인 복원. 그걸 예의주시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뭐 올라오냐 안 올라오냐가 아니라. 그리고 아까 그 미국의 경기 둔화 그때 이제 주식이 과연 잘 될까 이것도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지금 우려를 받는 게 자동차 섹터잖아요. 거기다 네. 25% 기본 관세도 있는 거고 품목 관세. 거기에다가 경기가 둔화되면 가장 값비싼 내구재인 자동차 소비가 괜찮을까? 네. 이것도 이제 많이 불안해하면서 자동차 주가 밀렸던 건데 네. 대표님은 어떻게? 그 부분이요. 이번에 트럼프와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 그러니까 처음에 쟤네도 왜 저러지 했을 때 금리 낮추려고 하는 거구나. 네. 그러면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 약간의 저는 트럼프랑 약간의 경기 둔화 일부러
일부러 의도된 경기 둔화를 야기시켜서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한다고 봤거든요. 금리가 왜 떨어져야 되냐면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다시 488불에서 이번에 230불 때까지 떨어졌던 이유는 네. 판매량 둔화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실적 나온 거 보면 자동차 판매량이 20% 마이너스였어요. 네. 20%는 마이너스 났는데 고금리 상황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안 올라오죠. 그렇죠. 어렵죠. 금리가 떨어져야 돼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할부 금융으로 차를 사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약간 경기 둔화 조짐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그러면 저는 자동차 판매량이 오히려 둔화가 되는 게 아니라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관련주도 뭔가 금리 인하 신호와 함께 바닥을 만들 수도 네. 있겠네요. 네. 이 금리 인하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코로나 때 100bp 전격적인 그런 금리 인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경기 둔화에 의한 금리가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는 그 정도면 오히려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내구재 중에서 가장 이렇게 비싼 자동차가 팔리겠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팔린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왜 제가 팔린다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에 그 하드랜딩 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 100bp 막 금리 인하할 때 어떻게 됐죠? 실업률이 14%까지 올랐어요. 코로나 때 14.8%까지 올라가거든요. 이번에 경기 둔화 된다. 2019년도에 왜 금리가 3번 빠졌는데 주가가 올라갔냐면 실업률이 되게 안정적이었어요. 실업률이 안 올라갔어요. 그렇죠. 4% 그렇죠? 초반에서. 4% 초반에서 안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실업률 보고 있잖아요. 4.2 가는 듯 했다가 그것도 반올림 해가지고 4.2처럼 보였었는데 그게 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 이렇게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경기 둔화로 인해서 금리 떨어지면 언제든지 바로 오히려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할 거다. 오히려 주가는 더 먼저. 네. 그렇죠. 작년 말이었던가요? 금리 떨어지면 자동차다. 이 얘기 한번 싹 불었었는데 네. 다시 막 금리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시장 금리 올라가고 하니까 자동차가 또 한동안 잊혀졌었다가 그렇죠. 오히려 또 이제 안 좋을 때 다시 한번 또 볼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동차 얘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최근에 보면 뭐 제너럴 모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기아도 지금 예. PER 3.8배 막 이러거든요. 원체 밸류에이션을 못 받는 회사죠. 였는데, 그래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미국 기업이면 PBR이 3.8 정도인데, 아니, 어떻게, PR이 3.8 이러니까, 그 도대체 문제가 뭐야? 이 부분인데, 중국. 중국 BID. 저희 고객분 중에 중국 출장을 자주 갔다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일부러 저희 회사 들려가지고, 와, 이번에 상해 가서 BID 차를 봤는데 걱정이 너무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워런 버핏이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셨던 거, 주식 투자는 산업의 성장성을 뭐 분석하고 이게 아니라 그 산업 내에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쟁 우위를 분석하는 거다. 그 말씀처럼 중국이라는 엄청난 그 자동차 가 이제 세계로 이제 뻗어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 부분이 전체 자동차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지금 다운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자동차가 살아났을 때, 최대수에는 지금 전기차에서 제일 잘 나가는 1등이 수혜를 본다고 봐요. 뭐, 우리가 다 그렇게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2030년 되고 35년 되면 하이브리드가 됐던 전기차가 됐던 건데, 전기차가 궁극적으로 가는 그림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금리가 떨어지면 제일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 가장 강하게 올라올 회사는 뭐니 해도 테슬라다. 그렇게 봅니다.